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환율이 진짜 정말 큰 이슈 같아요. 요즘에.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떤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제 소견으로는 네. 1,500원을 넘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장의 원리 원칙대로만 간다면 1,500원을 잠시 넘었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우리 국가 체계에서 또 정부의 금융 당국이 그거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유도 있지만 1,500원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한국은 원칙은 뭐랄까 시장 환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로 환율이라고 해서 환율이라는 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갔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네. 나라입니다. 네. 예. 그런데 실제 그러면 완전히 그냥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나름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5대 시중은행이 정부의 사실 관리 아래 있고 그리고 그 시중은행의 제일 높은 저 금융지주회사 회장을 정부가 거의 임명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책은행 두 개가 또 시중은행 성격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요. 예. 이런 곳들이 환율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외환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들 시중은행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미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정부 주요 관료들이 구두 개입을 먼저 합니다. 예. 지금 환율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발언을 먼저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추가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발언도 하거든요. 근데 이 구두 발언이 네. 어떤 작용을 실제 한국에선 하냐면요. 외환 딜러들, 환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정부가 환율을 더 올라가는 건 저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네. 그러니 야 이제 더 이상 환율 인상은 기대하지 마. 그런 방식으로 투자 전략 세우지 마. 이런 힌트를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받지 않게끔 배려하면서 한국의 환율에 개입했던 또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 누구도 크게 뭐라 할까요? 뭐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하냐? 이런 푸념 뭐 아니면 투정이 안 생기게끔 예. 만들어주는 장치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나름 약간의 컨센서스가 있어요. 한국 정부가 1,500원을 찍는 거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나라들도 환율이라는 건 결국 외국 돈과 네네. 사고 파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잠깐이라도 한국에서 환율이 1,500원을 찍었다? 그거는 외환 시장에서 외환 투자자들에게 외환 딜러들에게 네. 뭐야 한국이 이제 1,500원을 방어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야? 그만큼 뭐 외화가 부족한 거야? 아니면 시장이 불안전해진 거야? 라는 시그널을 일파만파 줘서 네. 갑자기 툼에 일어나서 환율이 펑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무조건 환율을 1,500원을 찍지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경제 전문가들 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지금 뭐 통화량이 어떻게 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지금까지 누구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만 환율이 결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환율 시장을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공공부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 실무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네. 1,500원 찍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면밀히 연계해서 은행들도 환율 위기를 좀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가질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사전 시그널이 분명히 있을 거다. 네. 1,500원을 넘기 전에. 근데 우리가 뭐 미국 금리를 봐도 연준 의장의 제롬 파월이죠. 예. 연준 의장의 그 입 한마디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럼요. 바라보잖아요. 예. 그 마찬가지로 그런 시그널을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예. 우리가 몇 년 전에 1,200원 선을 돌파할 때도 예. 마찬가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예. 1,200원 선은 방어해야 한다. 시그널이 있을 거다. 예. 1,200원 선은 넘지는 않을 거다.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런 기사들은 굉장히 나왔었는데 네. 그때도 스무스하게 넘어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1,400원대 지금 맞습니다. 올라왔고 이번에도 비슷한 경향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예. 그럼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환율이 어떤 밴드 안에서만 네. 움직였던 구간을 넘어서서 맞습니다. 갑자기 1,200원을 돌파한다든가 1,300원을 돌파했을 때 네.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네네. 건데요. 우리나라가 1,500원을 터치했었던 구간들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어떤 환율의 조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조닝으로 이탈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네. 대외적인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이 도래했었을 때입니다. 예.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네. 아니면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도래해서 한국의 환율의 조닝만 바뀐 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환율의 적정값이 동시에 바뀌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봐야 되는데 예. 안타깝게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진 거예요. 다른 국가들은 지금 강달러 기조가 맞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의 환율대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원화 가치만 어떤 기존의 1,400원, 1,500원, 1,500원 넘지 않게끔 관리하는 거.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의 환율도 같이 조닝 수정이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예. 야, 우리도 계속 무리하게 방어하는 게 오히려 우리 경제에 유리한 게 아니야. 다른 애들이 환율이 다 올라가 버렸어. 예. 조닝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 근데 우리만 그러면 기존 조닝을 유지해 버린다? 그러면 이게 더 경제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되고 다른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조닝 설정으로 같이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1,200원대에서 돌파했었을 때도 예. 코로나19라는 시국 때문에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여파 다들 때문에. 여파가 다 바뀌어서 네. 환율값들의 적정값들이 수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건 감내 가능하고 외국에서도 한국도 환율 시장이 똑같이 변화되고 있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큰 리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지켜야 되는 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이점은 그 부분에 있다. 네. 우리만 조금 안타깝게도 예. 우리만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그럼 제가 질문 순서를 좀 정해왔었는데 예. 순서를 좀 바꿔서 예.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엔화 가치도 달러 대비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낮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엔화도 가치가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비슷한 경향이라면 다른 나라 화폐 가치도 사실 다른 나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조로 가고 있는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이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대부분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그 약세 흐름이 다 동일한데 한국의 원화 약세의 폭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요국 통화 중에서 통화 가치 평가 절하율이 1위에 해당되는 국가입니다. 심지어 동남아 신흥국들보다도 중진국들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래 지난 분기에 보다 지금 환율이 한 5%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로 더 평가 절하됐거든요. 우리 원화는. 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던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1, 2%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엔화 가치가 다시 반등해서 원화보다는 뚜렷한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때문에 소폭 강세로 약간 돌아섰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감이 높아서 유로화도 좀 약세 기조가 유지됐던 것이 조금 더 이제 또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도 약보합 소폭 하락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효과도 있었지만 정부가 어마어마한 고압적인 흐름 속에서 그래도 위안화 가치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신흥국들 중에서 대만 달러나 싱가포르 달러, 그다음에 베트남 동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1% 미만대로 또 역시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입니다. 오. 자, 그래서 지금 환율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떨어졌을 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폭으로 떨어지면 이거 큰 문제 안 생깁니다. 네.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 대거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 조닝이 모든 국가가 뭔가 기존에 뛰어놀던 환율 조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구간으로 지금 가버렸네라고 하면 우리도 1,500원을 잠깐 넘어서 뛰어놀더라도 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깐 1,500원 넘었다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평가를 해드렸을 텐데 예. 다른 나라가 지금 약세이긴 하지만 통화 가치가 약세이긴 하지만 완전히 크게 이탈한 범주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 우리나라 정부도 1,500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찍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가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관리를 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단기 방어 체계만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원인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이번에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고 또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 이유는 정확하게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좀 안타깝지만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M2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예. 이 M2 통화량이 우리나라가 2022년 이후 거의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M2는 뭔가요? M2는 예.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잣대들이 있는데요. 예. M1은 M1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현금과 똑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런데 M2는 현금보다는 네. 약간의 절차가 더 들어가는 네. 은행 가서 이거 그 통장에 있는 돈 찾으려고요 하면 은행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냥 수시 입출금한 통장에 있는 돈 찾으시려고요? 얼마 찾으실 건데요? 그냥 제가 ATM기에서 찾을게요.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통장에서 내가 찾는 거니까. 네. 그런데 뭔가 특별한 금융 상품을 아직 기간도 남아 있는데 중간에 해약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찾으러 가면 은행 직원이 한마디 하죠. 이거 지금 인출하시면 손해가 큰데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즉시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바로 M1과 달리 M2는 조금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아니면 뭔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현금화가 그래야지만 가능한 것들까지를 포함한 게 M2입니다. 그러니까 현금과 묶여 있지만 현금화 할 수 있는 돈까지 네. 포함한 거. 예. 혹시 M3도 있나요? M3도 있죠. L도 있고요.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지갑에 있는 현금과 네. 수시 입출금 통장에서 그냥 편히 그냥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돈이 M1.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각 잡고 전기자 들어가는 뭔가 상품을 가입해놨는데 네. 그것도 찾아야겠다 하면 그 돈까지 찾았을 땐 M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M2가 지금 20% 정도가 상승해 있다. 맞습니다. 돈이 많이 풀려 있다. 예. 네. 그런데 이 M2가 그러니까 시장의 대표적인 시중 자금들을 총액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M2가 20%나 늘었어요.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다른 나라 한번 보면요. 오히려 대표적으로 뭐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은 이제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 늘어났다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고요. 특히 외환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각 국가의 통화량의 증감률은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는데 네.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늘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율이 1,500원 근처를 찍기 직전에 외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모니터했던 건 뭐냐?
한국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선택한다네. 앞으로 돈을 더 찍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하겠다라고 정부 수뇌부가 공식 발표를 했네. 그러면 국채 발행을 더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겠다. 베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통화량 늘어나는 거. 네.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은 흐름. 이게 제일 큽니다. 통화량을 늘렸다는 것. 네. 알겠습니다. 그 외환 시장의 요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강달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었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게 1,500원까지 가는 또 원인도 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하나가 수입 물가가 폭등했던 겁니다. 이 우리나라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이미 올라가 있었잖아요. 예. 1,400원대 초반대라든가 중반대로 네. 그러다 보니 외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 한국 입장에선 미국의 그 투자를 대규모로 약속도 했고 한국 기업들 중에서 돈 잘 버는 기업들은 한국 국내에서 이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나 각 국가 현지에서 직접 공장 지어서 거기서 수출하는 게 늘어나고 네. 그러면 한국은 이 높아진 물가 수준에서 그거 사오는 달러는 어디서 조달하는 거지? 이 고민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환율 상승한 걸로 인해서 뭐 기름값 상승, 전기요금 상승, 밥상 물가 상승 이런 게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외환 수급이 더 쉽지 않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거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게 맞겠는데 예. 이게 하나 생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공장 지어달라고 자꾸 그랬고 현지에 투자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던 간에 네. 그러면 결국 수출한 것이 네. 국내로 다시 유입된 게 아니라 현지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물건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그 수출한 돈이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건데 네. 현지에서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아무리 봐도 쉽게 말해 수출 성과가 국내의 달러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구나. 그러면 환율 상승에 또 베팅하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예전에는요 환율이 올라가면 예전에는 고물가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그 원자재는 싸게 조달해서 그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은 높아져서 우리가 달러를 더 벌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그 효과, 그걸로 달러를 더 벌어들이는 효과가 원자재 사는 걸로 다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네. 수출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더 잘 되니까 다시 또 환율이 떨어지는 걸로 베팅하는 게 맞겠어. 이렇게 해석하기가 지금 안 맞는 구간이 돼 버린 거죠. 혹시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환율이 더 낮았을 때에 비해서 원자재 비율이 차지하는 그 비용의 비중이 훨씬 더 증가한 건가요? 지금 최소 30% 이상씩 올랐고요. 아. 그리고 2배, 3배씩 가격이 오른 게 너무 많아요. 아, 그거는 환율만의 영향은 또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지금 원자재 수급이 가격 자체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환율 효과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자체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몇 퍼센트 한 5% 가까이 올라가지고 예.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생겨서 더 많이 벌어들인 금액이 원자재 가격 30% 이상 올라간 거나 두세 배 올라간 걸 상쇄할 만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유,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나 외환 시장 요인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수출 성과가 국내에 유입되는 게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 네. 그 다음에 원자재 비용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환율이 높아져서 수출이 또 증가하면 그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이익도 훨씬 줄어들었다.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실물 경제 쪽의 요인이 있을까요, 혹시? 또 하나가 이제 국가 신인도 부분입니다. 아, 이미 IMF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국제기구에서 네. 한국 정부도 정부 부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국제기구는 뭐 우리 내부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숫자만 보고 객관적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그냥 뭐 권고사항이니까 우리는 참고만 하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그널을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받았다는 건 또 역시 투자자들 입장에서 외환 투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한국이 그러면 재정 건전성 네. 아니면 정부 부채가 앞으로 더 증가 추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맥락이었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나빠지면 국가 신인도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면 이건 진짜 외환 시장, 채권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었을 때 그러면 당분간은 이거 한국에 대한 크레딧 신뢰도, 국가 신뢰도를 약하게 보고 약해질 가능성도 있으니 원화가치 약세, 즉 환율 인상에 또 베팅하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다 계속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국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요. 시중에 그 시중금리를 올려요. 네. 왜냐하면 채권 가격과 시중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권을 많이 발행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예. 그럼 채권 금리는 올라가죠. 예. 그럼 국채 금리에 연동되는 시중 금리 대부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더 비싸지게 되겠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뭔가 채무 부담이 커지겠구나. 자금 조달도 어려울 수 있고. 예. 네. 그러니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겠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재정 건전성, 채무 건전성이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예. 그러면 또 이거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좀 주저돼야 될 요인이네. 그럼 또 원화 약세 베팅, 환율 인상의 베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런 시장의 여러 가지 징후들이 전부 합쳐져서 네. 1,400원대 초반에 있었던 환율인데 1,300원 후반대 있었던 환율인데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예. 이게 1,400원대 중후반대까지 올라와 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오르는 게 당연한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왔던 건데 맞습니다. 1,500원 선은 어쨌든 막아야 하고 막아야 됩니다. 막을 거다라고 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고환율 기조는 일단은 유지가 될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2026년 상반기까지는 네. 뭐 약간 이거 또 걱정 끼치게 되는 국민들에게 걱정 끼치게 되는 환율 상황 이러다가 또 1,500원 찍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구간으로는 좀 뭐랄까요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그렇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조금 더 안정 추이를 지금 상황에서는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다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얘기를 한 번 더 드려야 될 게 있는 게 네. 1,500원은 절대 찍게 정부가 놔두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1,500원을 찍어버리면 시장에서 한국 정부는 1,500원 선에서 관리할 거야. 그거 다 알고 있었던데 그걸 찍었어요. 그럼 시장이 깜짝 놀라겠죠. 네. 야, 정부가 이제 관리 못하게 된 거야? 안 되겠다. 우리 환율 인상에 더 베팅해야겠네 하면서 돈 다 찾아가고 다 뺄 거예요. 그럼 진짜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하겠죠. 그럼 도대체 왜 환율이 1,500원을 찍었느냐? 이제 살펴보겠죠. 그럼 그중에 상당한 원인이 네. 정부가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채 발행한 거, 그리고 그동안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통화량 증가해서 계속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제 정책이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 민생 돌보기 위해서 선택한 거잖아요. 예. 그 선택이 우리가 옳은 선택이 되려면 그 부작용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건데 1,500원을 찍는 순간 그 부작용을 못 막는 게 돼버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뱅크런 같은 그렇죠. 뭐 그 비슷한 뭐가 생겼다고 쳐버리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예.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잘했던 정책이라고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1,500원은 지켜야 되는 마지노선인 겁니다. 예. 그래서 주말에도
강력한 시그널을 보이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가 모아놓고 우리 이렇게 환율을 방어하기 이런 거 해보자 말도 하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저 벌어들인 돈 그렇게 해외에 갖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보자 고민을 해보자 이런 논조 발언하는 것도 1차적으로 진짜 그걸 하겠다는 의도 전에 구두 개입이에요. 예. 예, 이 정도로 우린 강력한 의지가 있어. 그러니까 외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떠나지 말지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런 조치가 사실 시장에 굉장한 부작용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다 경제부총리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 개입으로 우린 이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 한치의 의구심도 갖지 마십시오.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종현 교수님은 1,500원 선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네. 이 강력한 구두 개입이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1,500원을 찍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전.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뭘까요? 백종현 교수님이 생각하는. 네. 네. 이런 구두 개입이 일어나고 나서 외환 시장은 진짜 분초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다시 조금씩 떨어져요. 아, 그게 보인다. 그럼요. 바로 확인이 돼요. 네. 한국은행 총리가 2시에 어떤 기자 간담회 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자 간담회에서 환율 시장을 엄중히 쳐다보고 있다. 이 발언만 해도 네. 올라갔던 게 순간 멈춥니다. 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외국인이 안 보는 거니까 제가 송경제에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제 예전에 공공기관 유관기관이라고 하죠. 외국인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또 환율 조작국 이런 우려 있는데 우리가 조작까지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닌 네. 약간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개입이에요. 이걸 조작이라고 하지 마시고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그럼요. 컨센서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도 사실 다 알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상 시그널이 있으면 슬쩍 그 유관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이하 국책은행들 그리고 시중은행들까지 나름대로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 대응해요. 네. 네, 잘 대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더 레드조닝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더 열심히들 일들 하시더라고요. 그 업무하는 제 지인도 2분 있는데 네. 요즘은 더 바빠졌지 뭐 요런 정도지. 요 큰일 나겠는데 이거는 아니다. 당국의 대응을 믿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발 제 자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1,500원은 찍지 않게 해주세요. 어쨌든 이 근거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가시적인 근거를 딱 내놓을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특히 경제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거는 네. 환율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밝히지 않는 게 더 좋겠죠. 네. 어쩌면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어로 하면 뭘까요? 이게 뭐 기초 체력이 네. 기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긴 해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보다 내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좋다라고 우리가 전망하고 있고요.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우리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년에 진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좋아지고 있고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뭐도 좋아지고 있다는데 저는 잘 안 느껴지네요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의 외환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네. 워낙 약세에 베팅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 하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는 이유는 네. 딱 하나.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빼고 네. 수출 증가율을 전망치를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인한 착시 효과예요. 네. 한국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산업만 내년에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HBM으로 대표되는 맞습니다. 반도체인가요? 네. 나머지 철강, 석유화학, 기타 백색가전 나머지 분야들 대부분은 네. 뭐 이건 수출은 아니지만 건설업 부분 포함해서 네. 역성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성장에 준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쏠려 있는 국가 구조가 이게 또 불안하잖아요. 저 나라는 그럼 반도체 흔들리면 뭘로 먹고 사는 거야? 이게 당연히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의 화폐들. 혹시 대만은 어때요?
대만은 원래부터도 예. 반도체만 의존도가 높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대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대만 화폐에 대한 가치 평가는 반도체 의존적인 형태로 진화되어 있는 거고 한국은 자동차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뭐 원전도 하고 뭐도 한댔는데 오라 다른 거는 이제 소강 상태고 반도체만 가지고 달려가는 나라가 돼버리네. 이건 평가가 달라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초 체력이라 하면 반도체 외의 기초 체력도 조금 탄탄한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전보다는 조금 약해지는 그게 게 약해지는. 분명히 있다. 네. 반도체는 아직도 견실하긴 하지만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그 다음에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풀 꺾였다. 밸류어 프로그램이라 하면 우리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음. 정부의 강력한 의지. 네. 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은 저는 단언컨대 제조 파트, 그냥 제조와 관련된 산업에서는 전 세계 1등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 높고요. 전문성도 정말 좋으시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제도화해서 이걸 육성하고 진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야, 제가 이 정도 역량 보이는 외국 공무원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욕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다 하면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건 맞아요. 사실인데 예.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건 금융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우린 선택을 했거든요. 금융은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이 전 세계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금융이 뒤에서 그걸 떠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관치금융이라는 소리 들을 만큼 국가가 옆에서 끼면서 네. 수출하는 기업 진흥하는데 돈 써주고 지원해주고 네. 담보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정책적 요인이다 이거죠. 정책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 관료들이 금융을 산업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들도 관리 감독 기능과 그 모니터 기능, 통제 기능이 더 강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진흥하려고 하면 이게 옛날 몸에 습성이라는 게 남아 있잖아. 네. 통제하던 사람이 진흥하자고 하니까 이러면 이런 또 문제 생길 텐데 이거 나중에 이러면 또 상황이 이러면 안 될 텐데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금융은 제조랑 돈이 나가는 속도 들어오는 속도가 달라요. 밸류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 육성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제고해서 증시를 부양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시계열이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평가를 제고하다 보니까 제조와 같은 시계열로 움직여요. 그러면 제조는 공장 짓고 계약서 쓰고 원자재 납품받는 또 계약서 다시 쓰고 하면 1년, 2년, 3년 지나야 뭐 예.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근데 금융은 반년이면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감오시죠? 예. 그러면 밸류업에 대해서 진짜 외국의 투자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지 계속 유입이 될지 빠져나갈지는 이거는 우리가 원래 해왔던 기업 육성 전략인 1년, 2년, 3년 텀을 두고 천천히 육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반년 만에 큰 변화 또 그 다음 변화 또 큰 것도 터트리고 또 그 다음 변화 큰 거 터트려야지만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감이 이거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엔 제조의 육성과 준하는 그런 정도의 속도 방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증시의 그 밸류업을 일으키려는 그런 정책은 제조업 산업뿐만 아니라 이게 증시라는 것이 금융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의 속도에 맞출 필요도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최근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 중에서 외환 자금이 큰 폭을 차지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굳이 이렇게까지 빠져나갈 건 아니었는데 뭐 9월, 10월 달에는 통상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연말에 다시 오거나 연초에 다시 오는 게 예전에 전례라 하더라도 예. 이번에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것은 밸류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이제 많이 좀 희석된 것도 있다. 뭐야 파격적으로 계속 할 줄 알았더니 조금 덜하네. 시간이 좀 걸리나 본데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익 거두고 그다음 한국에 돌아오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 옆으로 샌 얘기라서 예. 짧게만 답을 듣고 싶은데 그럼 코스피 4천은 조금 어렵다고 보세요? 아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이 너무 기대감이 좋기 때문에 예. 코스피 4천뿐만 아니라
5천도 잘만 하면 노려볼 수 있다. 거기까지는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거다. 아, 오늘 예고를 너무 강한 걸 많이 해서 이건 뭐 이제 다시는 이제 발언을 못하는. 요건 제가 번외 질문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건 고스피 5천은 저도 강력 희망합니다. 틀려도 면죄부를 드리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네. 국채 발행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어쨌든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예. 국채 발행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환율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그건 당연한 문제가 거예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선택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이렇게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됩니까? 이렇게 국가 빚이 늘어나면 돼요? IMF에서도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요. 예. 우리나라 지금 해방 이후 지금까지 흐름을 종합해 보면요. 지금보다도 국채 발행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적극적인 산업 육성을 해왔던 정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갑론을 박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수교 맺고 그렇게 해서 받았던 보상금을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을 철강 산업 투자하는데 다 썼잖아요. 철을 생산 안 하고 어떻게 제조를 하고 산업 육성을 합니까? 그때 그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친 짓이다 평가받았던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어떤 정부든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으면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돌이켜 봤더니 야, 그때 잘했네. 그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더니만 결국 부작용도 있었지만 더 큰 성과가 있었던 거 부인 안 하는 시절들도 있어요. 그럼 지금도 현 정부에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걸 응원을 해야죠. 아니, 갑자기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발 그 선택이 옳게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권고도 하고 아, 제가 보기엔 그걸 더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언도 하고 뭐 또 물론 엄중한 경고도 계속 해야겠지만 예.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AI 시대를 앞두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전성이 일부 있을 수 있음을 감내한 겁니다. 예. 잘된 선택이길 우리 모두 기도해야죠. 네. 아, 교수님의 그 감내한 것이다. 잘된 선택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뭐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네. 전공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잠재 성장률을 올려서 그러니까 우리 기초 체력을 좀 올리고 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함으로써 그것이 잠재 성장률을 올려서 원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이것은 전공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와닿아서 예. 좋은 말씀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전공법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또 있었을까 했을 때 네. 아, 쉽게 대안을 찾는 분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외환 보유고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실제 환율 방어에 쓸 수 있는 가용 외환 보유고 금액은 40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에요. 달러로 따지면 80억 달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외환 보유고를 따지면 세계에서 막 9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 그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 중에서 예. 상당 부분은 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예. 외국에서 불안불안하게 보는 이유도 전 세계에서 외환 보유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아니냐. 네. 그런데 중국이 왜 불안하게 생각하지 하면 그 엄청난 외환 보유액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지출 용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슈 터졌을 때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네. 우리도 40조 달러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몇 번의 위기가 더 도래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위기 때 이거 다 지출하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하지? 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 체력을 늘리는 아까 잠재 성장률 높이고 다시 외화를 수급받을 수 있는 뭔가 미래 먹거리에 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선 지금이 그나마 우리가 아직까지는 수출 경쟁력도 주력 산업에서 갖고 있는 상황이니 네. 지금 베팅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이슈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환율에는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아쉬운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고민이지만 각 나라의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에 근거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거에 대해서 다 고민 안 했겠습니까? 네. 했죠. 모든 국가들이 했을 것이다. 유럽도 했고 일본도 했고 많은 국가가 검토했는데요. 네. 그 검토해서 나름대로의 수의 차이가 있고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해보자. 다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 가장 뭐랄까요 공신력 있고 관련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에서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보고서를 두껍게 냈습니다. 전 한 120페이지 됐던 것 같은데 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예. 저 그 내용에 100% 공감하는데 그런데 걱정만 다 해놓으셨어요.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네. 첫 번째 이런 우려가 생기고요. 두 번째 이런 우려가 생기고요. 세 번째 이런 우려가 생기고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떤 우려들이었나요? 금융 시스템에 큰 뭐랄까요? 불안전성이 생길 수도 있고 환율 시장에서도 큰 불안전성이 생길 수도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또 중앙은행의 역할이 또 시장에서 미비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예. 뭔가 크게 교란될 수 있다. 이거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걸 방어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먹힐 수도 있고 뭐 여러 환율을 가지. 통제하는 것들 그리고 기준금리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정하는 역량들 그리고 외환을 우리가 얼마나 국내에 보유하고 있고 외국에 가는지 네. 통제하고 관리하는 체계들 이런 게 다 와야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려가 많다. 네. 많이 써 있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걸 조금씩이라도 어떻게든 해보지 않고서는 네. 많은 국가가 자국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해봅시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책도 처음에 한 번에 웰메이드 되는 정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요. 하면서 조정해야죠. 네. 근데 지금 걱정만 늘어놓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의 기회도 또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엊그젠가 외신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소니 있지 않습니까? 네. 소니에서 소니 은행을 만들겠대요. 왜? 소니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즐겨하는 게임, 그렇죠. 콘솔 게임을 네. 제공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콘솔 게임 유저들이 그 콘솔 게임을 이용하는데 소니 코인을 좀 사용하도록 네.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네.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기획을 해보려고 하나 봐요. 게임이라는 플랫폼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그렇죠. 네. 어렸을 때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부만 하셨군요. 예. 저는 엄청 좋아하고 공놀이 좋아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콘솔 게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 규모와 여파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랑 똑같은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뭐 금융 시스템 걱정 안 하는 나라 아니거든요. 예, 똑같이 그럼요. 하거든요. 그럼요. 물론 일본은 금산분리가 규정이 엄격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엄격한 나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소니 은행 같은 가칭 이런 걸 기획해서 코인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면서 추가적인 돈을 바로 일본 안으로 땡겨올 수 있는 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근거들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금 K-팝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K-컬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파급력이 있는 이 시기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돈을 끌어올 수 있다면 그런 그럼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뭐 콘솔 게임은 아니지만 우리도 네트워크 기반의 게임을 전 세계 런칭해서 네.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컨텐츠 비즈니스야말로 실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 우리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막아놓고 그냥 환율 방어해야 됩니다. 환율 걱정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건데요. 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이제는 당장 됩니다. 해야 될 때다라는 이제는 해야 됩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수님은 네. $1 환율은 어느 정도 선으로
될 거다. 1,500은 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예. 2026년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려야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예.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요. 네. 저는 2026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400원대 중후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네. 상고 환율이 상반기에는 고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좀 더 안정화될 것 같다. 그 이유는 네. 이제 연준도 본격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네. 더 본격화될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와 연준의 기준금리 차이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요. 그럼 원화 가치가 그래도 공고한 흐름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기대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WGBI라고 해서 세계 국채 지수 편입 효과가 4월 이후, 내년 4월 이후에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WGBI에 실제 편입이 되면서 여러 자금들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한국 국채 시장에 조금 더 돈을 태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채의 매력도를 하나 더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우리 뭐라 볼까요? 원화 가치의 안정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업황의 호황 이런 게 가시적으로 이제 숫자로 딱딱 찍혀서 네. 1사분기 벌써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성과를 얼마 냈대. 이건 확정적인 증거가 돼버리면 다시 우리 외환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또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네. 이래서 이런 걸 종합했을 때 1,500원은 안 찍을 거고 대신 1,400원 중후반은 상반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하반기는 그보다 좀 낮아질 거다. 1,400원 초반 뭐 이쯤 예. 보시나요? 예.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는 앞으로 환율은 어느 선에서 어느 조닝에서 안착을 할 것 같습니까? 예. 이건데요. 장기적으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1,300원 중반대나 후반대에 안착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1,400원대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아까 기초체력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잘 다져서 1,400원은 안 넘는 선에서 네. 한국의 이제 적정 환율 조닝은 그 선에서 안착한 것 같아요. 라는 확신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1,100원, 1,200원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지금은 그 정도 없어 보입니다. 선에서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정부로서도 경제 계획을 짤 때 고환율을 기본 상수로 놓고 경제 계획을 짜는 네. 네, 그렇게 되겠군요. 예. 그리고 더 10년 넘은 장기에는 다시 환율을 낮추는 방법이 더 많이 안착돼서 네. 다시 예전처럼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1,500원대는 넘지 않을 거다. 계속 그렇게 강조하실 겁니까? 내년 상반기쯤에 1,400원 중후반, 하반기 때는 뭐 1,400원 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전에 1,100원, 1,200원까지 돌아가지는 않고 네. 고환율 기조로 유지는 될 거다. 예.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즐겁고 새로 익히는 것도 많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행자를 사지로 몰았으니.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